현대자동차가 2009년 철수 이후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KDI 3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상장 첫날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라는 호평 속에 투자자들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도 매출이 2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효과에 자체 개발 백신도 실적 상승세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온라인 보험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스스로 보험을 찾아 가입하는 MZ세대들의 등장이 대면 중심의 보험 영업 생태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장 이번 주 아쉬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분명히 오전만 해도 상승폭이 컸었는데 코스피는 반등을 했다고 해도 아쉽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힘차게 시작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4포인트 오른 2,74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장중 900선을 재탈환했던 코스닥 역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결국 어제보다 4포인트를 내어준 895.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상장한 ETF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갈 텐데 박 기자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타이거 KDI 혁신기업 ESG 30 상장지수 펀드가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시초가 대비 0.25% 상승한 1,0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이 밀리면서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상장 첫날인 오늘 개인 순매수는 9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당초 LP들이 오늘 내놓았던 물량이 100억 원 수준인데 95억 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하루 거래량은 상위 20건 정도를 유지를 했고 상장 직후인 오늘 오전에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의 거래량이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 ETF가 구성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상품입니까? 네, 쉽게 혁신적인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혁신에 대한 개념이나 또 어떤 기업이 혁신적이다 이런 척도가 사실은 모호한데요. 예.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 일선에서 뛰어든 최고 경영자 130여 명이 선별한 혁신 기업 30곳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생생한 현장감이 담긴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 대기업부터 솔브레인이나 리노공업 등 코스닥 상장 혁신 기업까지 고루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 구성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성 종목들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네.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좌우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국내 상장된 대부분의 ETF가 말씀하셨듯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통상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특징이 없다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전하면서 대부분의 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ETF는 구성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을 해서 2에서 3조 원대 혁신 기업에도 고루 투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아쉽지 않게 혁신 기업에 대한 성과가 실제 수익률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ESG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이 ETF는 혁신 기업 중에서도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성장성과 트렌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장성과 트렌드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찾는 기로에 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성과는 얼마나 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에선 이 혁신적이고 주주 친화적인 착한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 투자에 긍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 ETF가 편입한 이 3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내보니까 과거 5년간
190%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한 47%였는데 4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미 시장에선 혁신적인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시장에선 이 ETF가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따져본 건데 평균을 내보면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52%가량 높았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압도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들 30개 기업의 매출액을 한번 합해봤더니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806조 원가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실적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이 기업들의 ETF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기자. 그러면 이 상품이 이제 앞서서 CEO들이 혁신 기업을 선별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KDI 30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을 맡았고요. 매년 7월 CEO들이 혁신 기업을 뽑아서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기업들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실 투자자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LG화학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 KDI 지수위원회는 LG화학이 ESG 중 지배구조인 G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달 24일 LG화학을 지수에서 선제적으로 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변경 시기가 아니더라도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면 지수에서 해당 종목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네, 혁신 기업이 시장을 이긴다 이런 공식이 잘 맞아떨어질지 같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박 기자, 사실 요즘 장 보면은 이렇게 테마보다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실적 발표 예정된 곳들 중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시장의 눈은 게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대다수가 게임주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올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의 조기금리 인상 등 이 긴축 부담에 따라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맞기도 했고요. 신작이 부재하거나 기존 작품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점도 주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겨서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가량 빠지며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게임주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게임 대장주들 실적 발표 쏟아지는데 발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내일 대규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넷마블과 위메이드 맥스와 카카오게임즈, W게임즈들의 지난해 결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10일에는 크래프톤이, 금요일에는 컴투스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15일에는 NC소프트와 펄어비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참 박 기자 말대로 게임주들이 지난해 역대급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 말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로 또 해석이 됩니다. 실적이 잘 나와줘야 할 텐데 전망 어떻습니까? 예, 기업별로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가에선 펄어비스의 지난해 순이익이 76%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넷마블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8%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보시다시피 한 달 전보다 250억 원가량 낮아졌고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들어보니까 투자자분들 걱정이 더 커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 기자? 예,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대표적인 게임주들로 구성된 KRX 게임 K 뉴딜 지수인데 네. 최근 들어 반등 조짐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뭐 흐름만 이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실적 결과보다 주목을 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나 봅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다리는 건 사실 실적뿐만이 아닙니다. 네. 투자자들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게임사들이 이 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NFT나 메타버스 등 이 관련주로 엮이는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올해 역시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과 더불어서 이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제 크래프톤 얘기를 나눌 때도 이 신작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는데 다른 게임사들도 같은 관점에서 이번 컨퍼런스 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박 기자, 어쨌든 주가가 지금 많이 꺾여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거네요. 네, 사실 기업마다 이게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다르겠지만 이미 NFT나 메타버스가 대세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메타버스나 NFT와의 결합, 또 일명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이 P2E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은 여전히 게임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하이투자증권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토큰 이코노미를 형성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면서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게임주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내일부터입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신사업과 신작에 대한 언급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를 앞세워 각각 일본과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섰습니다. 미국, 유럽에서와 달리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 시장에서 재위상을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수입차 비중이 8%에 불과한 탓에 외산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 그럼에도 현대차가 12년 만에 다시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일본 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 때문입니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업계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느라 전기차 생산에 소극적인 데다 일본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아직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대 80만 엔에 이르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나 오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같은 일본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 또한 일본 시장 재진출을 결정케 한 배경입니다. 日本市場では燃料電池自動車、電気自動車などのゼロエミッションビークル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のお役に立ちたいと思います。 현대차는 우선 수소차 넥소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앞세워 별도 영업점 없이 온라인으로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탐색부터 결제, 배송까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올 하반기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일본 주요 지역의 현대차 친환경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 현지 업체와 손잡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우 기아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5년 전만 해도 65만 대에 이르던 판매량은 최근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아는 중국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근 지분 구조를 재편했고 현지에서 쓸 회사 이름과 정체성도 조만간 새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EV6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6종을 내놓는 한편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 맞춤형 SUV 차량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셀트리온 회계 부정 의혹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르면 이번 주에 상정됩니다. 여기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그리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도 곧 결정이 되는데 바이오주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투자 심리 회복이냐 악화냐,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주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안건을 상정한 뒤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는 3월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과 제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증선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는 17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신라젠은 18일까지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을 받을 예정인데 국내 증시의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결정지을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의 경우 국내 증시의 대표 바이오주로 평가받아 왔던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스템이나 셀트리온은 확연히 그랬었다고 볼 수 있죠. 주가가 실제로 빠졌었으니까. 지금은 대장주가 딱히 보이는 건 아니어서 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KRX 300 헬스케어 지수는 2월 현재 2650선 안팎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6.2%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수로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하며 22개월 전인 2020년 4월 6일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고 기대감 자체가 하락한 것도 맞아요.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는데 지수 자체도 빠지다 보니 더 안 좋아진 상황. 거기에 이제 악재들이 1월에 좀 많이 몰려 있었어서 주요 대표 바이오 기업들의 이른바 결전의 날이 임박해 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11배가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효과를 톡톡히 본 건데 노바백스 본격 공급과 국산 백신 상용화까지 올해 실적도 고공행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3배, 영업이익은 11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독감 백신 생산까지 중단하며 지난해 국내 2천만 회분을 포함해 총 1억 회분의 물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집중한 덕분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노바백스의 원액 생산 실적이 반영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올해 실적입니다. 시장에서는 노바백스 공급 확대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2배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종료로 성장세가 주춤할 거란 시각도 공존합니다. 작년에 이제 노바백스 제품을 라이센싱 인 해와서 원액 매출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관련된 완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바백스 라이센싱 인 한 제품을 대한민국에만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에도 팔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도 노바백스향 물건 계약이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다 맺어서 작년 매출 정도 수준의 벌써 가반 이상은 확보를 하고 2022년을 시작했다라고. 여기에 올해 3월 데이터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자체 백신 GBP510에 대한 전 세계 공급 확대도 예상됩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 물량에 더해 백신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자체 판매로 수익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코백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파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안전성 면이라든지 그리고 유통의 편의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mRNA 백신 대비해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마케팅을 통해서 개별 국가들한테 팔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잡는 콤보 백신을 개발 중으로 연말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취급되는 시기에도 백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금리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정설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대한 다소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 이 전 세계 집값 상황이 어떤지부터 김원규 기자의 브리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한 한국 집값은 전년 대비 9.93%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전체 주택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미국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16.9% 올라 약 34만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 약 4억 1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였고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또 영국은 10.4% 올라 1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역시 무려 26.6%, 24%씩 올랐습니다. 비단 집값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5% 증가했는데 지난해 거래 규모만 연간 1조 2,600억 달러, 우리 돈 1,509조 원에 달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물류센터와 다세대 주택 등 임대 부분 거래 규모가 각각 56%, 60%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과열은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코로나19발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시장은 세계 각국의 집값이 올해는 진정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주택 구매 심리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격인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 3.7%로 코로나19 초기 단계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제 작년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직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7.1% 각각 감소하며 주택 구매 심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 여력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차질로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재택 근무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글로벌 집값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급등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부동산 급등 현상, 올해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다양한 시각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일단 올해 좀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조정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이 좀 일반적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자산의 버블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이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일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세계 평균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금리 인상 전망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30년 만기 고정금리 이 모기지 금리가 지난 2일 기준으로 3.55%였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1년 전 금리는 2.73%로 역대 최저치인 2.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금리에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 주택가격 하강 리스크가 상당한 가운데 선진국에서 집값이 최대 14%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도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다면서요. 어떤 근거입니까? 네, 먼저 금리 인상만 가지고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는 나라만 하더라도 이 과거 금리 변동의 영향은 정권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2004년 3.25%에서 2007년 5.0%로 높아졌는데 이 당시 수도권 집값은 역대급으로 뛰었지만 지방은 이 반면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9년 2.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안정화의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또 사람들의 주거 소비에 대한 패턴의 변화가 있거든요. 금리를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주택 수요에 대한 기호 변화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락이라든가 뭐 이런 구도이기보다는 안정세에 대한 정도에서 금리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네. 좀 하락보다는 안정세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이 개인 공간과 또 더 넓은 마당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가 반복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주택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부동산 중개협회가 집계한 주택 재고량은 지난해 말에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온라인 부동산 기업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해는 재고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폭은 겨우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역시 목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리얼터닷컴은 올해 주택 가격이 2.9% 오를 것으로 분석했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올해 미국의 집값이 16%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금리는 수요 사이드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도 영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역별로나 또는 뭐 용도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다 싶은데 네. 이런 주거용도 주거용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호황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52% 늘어서요. 1조 2,6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액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 미국 그리고 섹터는 창고와 물류시설 등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멀티패밀리라고 하죠. 이 다가구 임대주택만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오피스와 호텔 등은 10% 이상 거래 규모가 줄었습니다. 올해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는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역시 물류시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투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원경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부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이커머스란 굉장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이 같이 가면서 물류센터가 굉장히 투자 수요를 많이 이제 받고 있고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소유보다는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많이 선택해 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인구나 가구 구조의 이런 변화도 사실 그 멀티패밀리라는 섹터에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이 비대면 산업 성장 덕분에 물류센터가 각광을 받고 있고 가구 구조 변화 때문에 임대주택 형태가 인기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좀 해외 부동산 투자가 요즘에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이 누적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한 부동산 관련 총 투자액은 4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습니다. 해외 주택은 국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서 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이제 정부가 최근에 강하게 규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린 거고요. 또 그러면서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에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또 최근 같은 달러 강세에서는 이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투자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가 직접 해외에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기는 좀 쉽지 않고요. 임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따라 리츠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상장 리츠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는 이 JR 글로벌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벨기에 소재 오피스와 미국 물류센터의 이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특히 이 JR 글로벌 리츠의 연간 추정 배당률은 이 7%가 넘습니다. 지난해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률이 평균 5.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 수준입니다. 물론 직접 해외 주식 시장에서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 리츠는 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펀드도 대안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펀드 순 자산은 134조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1%가 해외 투자 펀드였습니다. 리츠나 펀드 같은 대안들도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최근 안진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를 처벌해달라며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는데요. 그런데 안진 회계법인의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제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최근 내놓은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과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진정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처벌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 등을 감독하는 규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이곳에 등록된 건 맞지만 그렇다 해도 미국에 상장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서까지 처벌 권한을 가졌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보생명은 2년 전에도 이곳에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지만 이런 이유 등으로 검사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저희를 PCAOB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PCAOB에서 저희한테 어떤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를 모를 일 없는 교보생명이 왜 이 같은 대응을 했는지 금융당국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교보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서 뭐 진정을 넣은 건지 그거는 저는 파악 안 됩니다. 때문에 교보생명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며 잇따라낸 고발과 진정에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2년 전 고발 건은 현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국 상장사의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코로나19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온라인 보험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온라인에서 보험을 찾는 MZ세대들이 늘면서 보통 지인 소개로만 가입을 하던 보험 풍토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온라인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김혜미 씨.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권유 전화가 왔지만 김 씨는 온라인 비교 사이트에서 직접 가격을 비교한 뒤 가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다른 보험이랑 비교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채널의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333억 원. 아직 한 해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도 지난해 3분기 기준 온라인을 통한 초회보험료가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판매 채널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보험을 비교해 가입하는 MZ세대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MZ세대 절반 이상은 건강상 우려 등으로 자발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설계사의 권유나 광고가 가입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최근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설계사 채널과 온라인 채널의 연계가 병행된다면 온라인 보험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세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활용을 해준다면은 거기에 얹혀져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간다면 다 채널들 간의 연결성을 개선시킨다면은 온라인 채널도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국내 보험사들이 영업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곤 있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은 고민거리란 지적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8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며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높은 19조 2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투자액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 6조 3천억 원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중국 CATL과 시장 점유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품질 문제로 잠시 주춤한 사이 CATL이 자국 내 수요에 더해 가격과 안정성에 강점이 있는 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입니다. 더 우울한 건 배터리 생산 능력 역시 올해 CATL의 추격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등 소위 내편 만들기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중국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배터리 소재인 전구체 내재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산물 전구체인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90% 이상 수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핵심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치부했던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LG에너지솔루션을 편한 마음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물적 분할한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기업 상장을 서둘러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재무 부담까지 겹치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더뎌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과 분리막 사업에 대한 투자에 드는 비용만 1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루 광구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1조 2천억 원가량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사정이 더 급해졌습니다. 배터리 사업 역시 4분기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구조 개선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오늘 21만 3,500원에 마감해 52주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한 SK온이 IPO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K온이 얼마에 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IPO를 하면서 이노베이션의 SK온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최근 회사의 무배당 안건을 부결하고 자사주 배당을 결정하며 부랴부랴 주가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제기된 여러 가지 지적들을 감안해 SK온 상장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LG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SK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리 2주 만에 보네요. 네. 우리 2주 전에 LG엔솔 상장 직후에 파는 게 답이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댄스 공약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기자가 맞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네. 요즘 유행하는 춤들을 약간 준비하면서 그 공약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본인도 본인이 말한 게 그게 확신이 확실하진 않았나 없었습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아쉽게 됐는데 네. 뭐 다음에 또 기회를 좀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콧대 꺾인 애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애플의 아이폰 하면 프리미엄,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하면 중저가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 프리미엄 폰으로 잘 알려진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이 가성비를 앞세운 아이폰 SE 새로운 세대를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렌더링 이미지도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인데 이름은 스페셜이지만 실제로는 중저가 라인업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폰 SE는 프리미엄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의 유일한 중저가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 모델은 매년 출시되는 제품은 아닌데요. 1세대는 2016년에 출시됐고 2세대는 2020년에 출시됐는데 2020년 2분기 당시에 갤럭시 S20을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프리미엄이 아닌 제품이 이례적이라서 스페셜이다 이런 말을 붙인 모양입니다. 네. 2세대의 역대급 판매량,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가격이 5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또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담겨있는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2017년부터 대화면 기조에 따라서 홈 버튼을 없애고 풀스크린으로 계속해서 디자인을 유지해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좀 이런 디자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E가 기존 아이폰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런 철학을 살린 4인치대 한 뼘 디자인이고 또 1세대부터 고수한 아이폰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홈 버튼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이 3세대 SE 제품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3세대 같은 경우는 외형은 크게 기존 시리즈와 그러니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제품 자체가 좀 고성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가 아이폰 13, 최근 발매된 그런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A15 바이오닉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SE 시리즈 가운데선 처음으로 5G 서비스를 좀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SE 서비스 같은 경우는 4G나 LTE로만 좀 지속이 됐었죠. 이 아이폰 13 하면은 작년 말에 출시된 거잖아요. 네. 굉장히 고사양이 탑재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갑자기 이 SE 사양을 지금 시점에서 왜 출시를 한 걸까요?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저가와 바로 5G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7% 증가한 14,9,200만 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G 폰 비중이 약 54%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나 인도나 동남아 등에서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5G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들 지역에서 20%가 채 안 되거든요. 올해부터 5G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프리미엄 제품만으로는 점유율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전쟁 또다시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오다가 LG전자 스마트폰 철수를 하면서 더욱더 몸집을 좀 키워온 상태죠. 네.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나 애플 모두 중저가와 또 5G를 앞세워서 이 점유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전 제품에 5G를 지원하고 플래그십 제품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5G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갤럭시 A53 같은 경우가 출시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 SE3와 출고가나 출시 시점이 비슷해서 전면전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해였나요?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였고 전 세계 5G 스마트폰에서는 또 애플이 1위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유독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좀 취약한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이 중저가 5G 경쟁은 어떤 결론을 도달할 것인지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추락하는 국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주식 때문에 많이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딜까요? 삼성전자인가요? 카카오입니다. 네.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카카오 소액주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작년에 좀 많이들 하셔서 아마 한 수백만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역시 앵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네, 자그마치 200만 정도가 되는데요. 200만이요? 네, 이것도 작년 말 기준, 9월 말 기준으로 200만 명 정도니까 올해 초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에 56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150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사이에 4배가 불어났네요, 소액주주가. 네. 참
착한 심정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몰렸습니까? 그 사이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워낙에 뭐 장래가 총만 맞는다고 예정이 됐던 데다가 지난해 4월에 주가가 4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좀 자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이렇게 될 종목은 아닌데 말입니다. 네. 이 경영진들이 그 스톡옵션 내다 팔았다고 이렇게까지 된다고요? 네,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발단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카카오가 뭐 여기저기 진출을 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때부터 주가가 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치명타는 쪼개기 상장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핵심 사업들이 상장하니까 모회사인 카카오 지분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카카오는 자회사만 174개거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자회사 상장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데 요즘에 이런 기업들 때문에 논란입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뭐 LG 화학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말이죠. 대기업들이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손실이 커진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더욱더 들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대거 매도 사태까지 나오니까 네. 주가가 진짜 8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린 그야말로 이제 겨박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내부 정부의 경영진이 밝다 보니까 이 카카오페이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면서 경영진 동시매도일이 2021년 12월 10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한 34% 정도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최대 피해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최대 피해자 당연히 우리 소액주주들 아닙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도 많이 피해를 입으셨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김범수 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 의장이 지난해 말 주식 가치가 12조 13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 말에는 9조 742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주식 재산이 3조 원 가까이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3조 원이 증발하면 기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상황이 쓰라린 게 그러니까 소액주주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들도 지난해 12월에 스톡옵션 44만 주를 팔아치웠는데 아직도 류영준 전 대표는 48만 주나 스톡옵션이 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경영진 5명은 처분한 주식을 다시 되사겠다고도 했고요. 또 카카오 직원들 2,506명이 지난해 5월에 스톡옵션 47만 2,900주를 받아서 들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안 돼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스톡옵션 행사에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톡옵션 행사 가격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네, 스톡옵션 행사가가 11만 4천 원 수준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원대잖아요. 네. 게다가 작년 3월에도 카카오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행사가가 22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방법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스톡옵션을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스톡옵션 소유주 개인은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게 없지만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호예수 물량이 한꺼번에 터져버릴 거다 이런 불안감이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책임 경영 차원에서 뭐 포기해라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들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주가가 나중에 행사 가격보다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팔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이제 소액주주들한테는 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직원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더 높여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스톡옵션 말고도 지금 우리 사주 같은 것들 좀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스톡옵션은 주식을 싸게 팔 권리 같은 것을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주식을 아예 성과급으로 주기도 했는데요. 가령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 공모 주식수 1,700만 주의 20%인 340만 주를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공모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장 대박을 믿고 빚까지 내가면서 우리 사주에 들어간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것도 역시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서 팔지가 못하는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퇴사라도 해서 이거 좀 팔아치워서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소액주주들만큼이나 카카오 임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좀 그렇다면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카카오의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모두 설 연휴 이후 기관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악재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증시 변동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PER이 200배가 넘는데요. 삼성전자가 11배 수준인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고평가인 셈이고요.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등으로 기술주들이 출렁이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크게는 13만 원까지 좀 추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 목표가가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임직원들이 좀 한마음 한뜻으로 재건에 나서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